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전라남도 완도에 가다가 광주에서 만났던 학생. 당시 저는 경북 구미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아내가 된 여자친구는 당시 전남 완도에 살고 있었는데 동호회 활동으로 알게 되어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멀기에 데이트를 하려면 차를 갖고 있는 제가 주말마다 구미에서 완도로 왕복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완도로 가는 길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광주와 나주를 거쳐 남창까지 가면 완도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길이 새로 생겨서 많이 좋아졌지만 당시에만 해도 나주만 벗어나면 완도까지 차 2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좁고 구불구불한 길이었습니다. 밤에는 조명이라곤 멀리서 보이는 인가의 희미한 불빛뿐, 가로등도 없이 왠지 모르게 으스스한 기분이 드는 길이었습니다. 그날은 여름 장마철이었습니다. 토요일인데도 그날따라 일이 좀 많아서 늦게 출발했습니다. 지리산 휴게소를 지날 때부터 장대 같은 비가 계속 쏟아졌습니다. 광주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자정이 훌쩍 지나가 있었고 비는 하염없이 쏟아지고 있었지요. 천둥 번개까지 쳐가면서 말입니다. 어차피 날이 밝아야 그녀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서두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느긋하게 스쳐가는 풍경들을 즐겼습니다. 그녀가 사준 테이프를 들으며 휘바람도 불어가면서 말이죠. 저는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씨를 좋아하거든요. 학생인지 청년인지 잘 모르지만 어려 보였고 20살은 넘지 않아 보였으니 그냥 학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학생을 만난 시간이 새벽 2시에서 3시쯤이라고 짐작됩니다. 시계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리상으로 짐작만 할 뿐입니다. 13번 국도를 따라서 막 고개를 하나 넘고 있었는데 이 고개만 넘으면 해남이었습니다. 커브길을 돌아가는 순간 내 차의 헤드라이트 빛에 그 학생이 비쳐 보였습니다. 우산도 없이 오는 비를 다 맞아가면서 태연히 손을 들더군요. 마치 택시를 잡듯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길가에 서서 말이죠. 이 시간에 이 산속에 폭우까지 쏟아지는데 하면서 그냥 지나쳤는데 스쳐 지나가면서 언뜻 본 그 학생의 눈빛이 보였죠.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짧은 순간에 그것도 비까지 쏟아지는 한밤중에 그 학생과 눈이 마주칠 수 있다니 지금 생각해도 의아할 따름입니다. 그 불쌍한 눈빛에 어차피 조금만 더 가면 해남인데 태워주자라는 마음으로 내키진 않았지만 차를 돌렸습니다. 저는 그 학생이 해남에 가는 거라고 생각했고 그건 너무도 당연한 생각이었지요. 하지만 제 생각은 틀렸습니다. 그 학생은 스스럼 없이 조수석에 올라타더니 한마디 툭 던지는 거였습니다. 아저씨, 땅 끝 마을요. 변성기를 거치지 않은 짧고 가녀린 음성.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창 쪽으로 고개를 돌려 바깥만 바라보더군요. 이게 택시인 줄 아나? 혼자 속으로만 궁시렁거리며 계속 달렸습니다. 완도 가는 길에 땅 끝 마을도 있으니 어차피 가는 길이니까 넘어가자라고 생각했죠. 조금 괘씸하다는 생각은 들더군요. 최소한 고맙다는 말 정도는 해야 하잖아요. 제가 택시도 아니고 말이죠. 하지만 조수석 창에 비친 그 학생의 표정은 굉장히 슬퍼 보였습니다. 그 표정에 말문이 막히더군요. 캄캄한 밤이었고 비까지 내려서 몇 미터 앞도 잘 안 보일 텐데도 창에 비친 그 녀석의 눈동자는 아주 먼 곳을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실현이라도 당했겠거니, 그래서 술이라도 한잔 했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면서 달렸죠. 그 학생도 날 신경 안 쓰는 것 같았고, 옆에 아무도 없다 생각하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계속 달렸습니다. 남창에 거의 다다랐을 즈음, 비는 거의 잦아들었고, 대신 새벽녘에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구름 속을 달리는 듯이 지독한 안개였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땅끝 마을까지 태워줄까? 여기서 내리면 꽤나 걸어가야 할 텐데. 학생, 난 완도로 가야 하는데 어떡할래? 여기서 내릴래? 집까지 태워다 줄까? 그 녀석은 저를 한번 돌아보더니 미소를 짓더군요. 그 학생의 얼굴을 그때 처음으로 바로 본 거였는데 제법 준수한 용모였고 무엇보다도 창백해 보였습니다. 그럴만했습니다. 아무리 여름이지만 오밤중에 그 폭우 속에 서 있었으니 걱정이 되어서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겠어? 집까지 태워다 줄게. 어차피 난 시간 많어. 그러면서 차를 땅끝 마을 쪽으로 돌리려는데
괜찮다면서 여기서 가까우니 내려달라고 하더군요. 교차로에서 내려주고 다시 한번 물었죠. 고개만 까딱거리더군요. 내려주고 교차로를 지나오면서 룸미러로 뒤를 봤는데 분명히 금방 내렸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교차로를 건너서 차를 세우고는 내려서 건너편을 봤지만 역시 안 보이더군요. 자욱한 안개 때문에 바로 앞도 제대로 안 보이는 상황이어서 크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리자마자 뛰어갔겠지라며 스스로를 납득시키고 서둘러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완도읍내에 도착하니 새벽 5시가 다 되어가더군요. 적당한 곳에 차를 주차시키고 창문을 조금 열어놓고 의자를 뒤로 젖혀 잠을 청했습니다. 두어 시간 자고 일어나면 그녀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얼마를 잤을까?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깼습니다. 희뿌옇게 날이 밝아오는 가운데 그 학생이 차창을 노크하듯이 두드리면서 자고 있는 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거의 기절하는 줄 알았지요. 화들짝 깨어나서 놀란 내색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창문을 내렸습니다. 비몽사몽간에 떠듬거리면서 횡설수설하는데 그 학생이 시 굳더니 고마웠다고 그러더군요. 아무도 태워주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제가 태워줬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말 한마디 안 터니 고맙다는 말을 하려고 다시 온 건가 싶었습니다. 어떻게 돌아왔냐고 물어보려는데 녀석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비 오면 고속도로로 가지 마세요. 그리고 녀석은 뒤돌아갔습니다. 왠지 붙잡아야겠다는 생각에 차문을 열려는데 문이 안 열리는 겁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순간 당황스럽더군요. 문을 열려고 용을 쓰다가 잠에서 깼습니다. 그건 꿈이었어요. 퍼뜩 문부터 열어봤죠. 아무 이상 없이 잘 열렸습니다. 꿈이 너무 생생했습니다. 꿈에서처럼 희뿌옇게 날이 밝아오고 있었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꿈인지 현실인지 한동안 헷갈렸습니다. 애초에 그 녀석을 태운 것부터가 꿈이었을까요? 녀석이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에서 마음에 걸렸었나 봅니다. 그렇게 또 스스로를 납득시키고 그 일을 잊었습니다. 그 후론 그녀와의 즐거운 일요일이었습니다. 다음날 출근도 해야 하기 때문에 데이트하다가 저녁에 출발해야 했죠. 헤어지기 전에 커피를 마시면서 그 학생을 태웠던 일, 꿈에서 녀석이 했던 말, 지난밤에 겪었던 일들을 그녀에게 들려줬습니다. 마침 화창했던 날씨가 안 좋아지더니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여자친구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때마침 빗방울도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녀는 한사코 고속도로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아는 길이 그거밖에 없는데 사실 순천으로 해서 구마고속도로를 타고 가는 길이 있는 건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가지 않아서 그 방향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자친구의 부탁 때문에 구마고속도로로 갔습니다. 그녀를 속인다는 게 내키지 않아서 초행길이지만 순천으로 방향을 잡고 출발했습니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고 마산을 지날 쯤에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고령터널 입구에서 유조차가 포함된 7중 추돌 사고가 났다는 것입니다. 유조차가 뒤집어지고 사상자가 수명이 생겼죠. 교통이 통제되고 있다고 라디오에서 나오고 있었죠. 내가 그 녀석이 말한 가지 말라고 했던 고속도로를 갔다면 지금쯤 나도 그 근처를 지나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퍼뜩 들더군요. 그 일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 학생과 다시 얽힌 것은 2년이 지난 여름 휴가 때였습니다. 친구들과 휴가 날짜를 맞춰서 땅끝 마을로 휴가를 갔습니다. 사실 친구들에게 그녀를 자랑도 할 겸 소개해주기 위한 계획이었지요. 땅끝 마을에서 가까운 곳에 해수욕장도 있고 완도로 가서 바다낚시도 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도 늦게 도착했지요. 항상 그렇습니다. 새벽같이 출발하지 않으면 항상 한밤중에나 도착합니다. 급히 구하느라고 조립식으로 대충 지은 허름한 민박집에 간단한 짐들을 풀었습니다. 너무 피곤했던지 바로 눕자마자 잠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뜻밖의 인물을 만났습니다. 2년 전 그 학생을 또 만났습니다. 꿈의 그 학생은 화난 모습이었습니다. 여긴 뭐하러 왔어요? 지금 당장 나가라면서 나를 몰아세우더군요. 그러다가 잠에서 깼는데 시간이 꽤 된 것 같았지만 2시밖에 되지 않았더군요. 난 이번에는 그냥 꿈이겠거니 하고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부랴부랴 자고 있는 친구들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짜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도 그럴 것이 두어 시간밖에 안 되었는데 깨웠으니 말이죠. 난 아직 잠에서 덜 깬 친구들에게 두서없이 꿈 이야기를 하며 예감이 안 좋으니까 빨리 나가자고 닥달했지요. 당연히 친구들은 나를 미친놈 보듯이 했습니다. 오밤중에 꿈 이야기를 하면서 나가자니 제가 생각해도 제정신이 아닌 소리였죠. 그래도 난 끝까지 고집을 피워 친구들을 하나씩 끌어내다시피 하면서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끌려 나온 친구들은 마당 한편에 있는 퇴마루에 앉아 잠에 취한 표정으로 욕지기를 하면서 담배를 물고 있었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우리 옆방에서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았죠. 무언가 터지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고 그 불은 순식간에 우리 방으로까지 옮겨 붙었습니다. 그 일들은 정말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난 조립식 건물이 왜 위험한가를 그때 확실하게 깨달았지요. 불은 정말 순식간에 번집니다. 자고 있던 팬티바람에 사람들이 황망하게 뛰쳐나왔지만 이미 상당한 화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병원에 실려간 부상자 중 결국 한 분은 돌아가셨답니다. 그 화재 사건으로 우리들의 휴가 계획은 엉망이 되었지요. 전 그 학생 얘기와 꿈 이야기들을 친구들에게 자세히 들려줬습니다. 그중 한 친구가 그 학생을 한번 찾아보자고 제안했고 어차피 휴가 계획은 다 망쳤으니 다들 그러자고 찬성했습니다. 그렇게 동네 어른들을 찾아다니며 수소문한 결과 알게 된 사실은 오래전에 해남 근처에서 실족사한 고등학생이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여자친구에게 차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 옆 절벽으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자살이라고도 하고 사고라고도 하고 아무튼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사건 당시에도 말들이 많았는데 경찰에서는 자살로 결론 지었다고 하더군요. 그 학생 집이 땅 끝 마을에 있었고 아버지는 안 계시고 어머님과 단둘이 살았다고 하는데 그 일이 있고 어머님은 종족이 묘연해졌다고 합니다. 그 이상은 자세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 다시 그 학생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면 가끔씩 그 학생 생각이 납니다. 내가 정말 그 학생을 태웠던 게 맞는가 싶기도 하고 말이죠. 그날 이후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면 그 학생의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가 정말로 그 학생을 태웠던 것인지 아니면 그저 환상이었던 것인지 그 진실은 결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학생이 말했던 비 오면 고속도로로 가지 마세요. 이 말은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 비가 오는 날이면 늘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더 이상 땅 끝 마을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제게 뭔가 음산하고 불길한 기운을 주는 곳으로 남았으니까요. 그 학생이 어떤 존재였든 간에 제 인생에 묘하게 개입하여 무언가를 경고해 준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과의 휴가 계획은 완전히 엉망이 되었지만 그 학생 덕분에 더 큰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생각에 어딘가 모르게 감사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저 그 학생의 영혼이 평안을 찾았기를 바랄 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대학의 괴담. 얼마 전에 신청했던 대학교의 멘토십 프로그램에 합격이 되어 저는 신입생들을 위한 멘토로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멘토 오리엔테이션에 참석을 했고 그곳에서 다른 멘토들과 함께 멘토로서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교수님께서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말씀해 주시더군요. 몇 년 전 한 학기에 2명의 신입생이 비슷한 시기에 갑작스럽게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2명의 신입생 모두 한 멘토의 멘티들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두 학생의 자살 이후 학교 내에서 M에 관한 갖가지 소문들이 나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M이 A와 B 둘 다 양다리를 걸쳤다던지 M이 대학 적응에 힘들어하던 A와 B의 자살을 일부러 유도했다던지 이런 소문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한 명도 아니고 2명의 멘티들이 한 멘토 아래에서 자살을 했으니까요. 참고로 멘토였던 M은 남자, 멘티였던 A와 B는 모두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M은 결국 자살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대충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자신의 멘티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경우 자기에게 꼭 상담을 하러 오라며 충고해 주셨고 이야기를 마무리하셨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날 참석했던 멘토들 중 M의 과거 룸메이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룸메이트로부터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A 학생과 B 학생이 사망하기 전 M에게 A와 B의 이메일들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A 학생의 이메일은 자세한 설명 없이 무작정 요즘 학교 다니기가 너무 무섭다는 이상한 이야기였고, B 학생의 이메일은 대학교에서 사귄 남자친구가 자신의 친구와 따로 만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냐는 시기당황스러운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곧이어 M은 A 학생에겐 정확히 무엇이 그녀를 무섭게 만들고 있는지 알려달라는 내용의 답신을 보내고, B 학생에겐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의심을 하는지 물어보는 내용의 답신을 보냈다고 합니다. A 학생에게서부턴 단짝 친구의 남자친구가 계속해서 자기와 만나자고 미친 듯이 강요를 해대는데 자신의 스케줄까지 어떻게 알아내서 매일같이 자신을 스토킹을 한다는 내용의 답신이 도착했고, B 학생에게서부턴 남자친구가 맨날 자신의 친구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고 자기 몰래 그녀를 찾아가는 건 역시 몇 번이나 봤다는 내용의 답신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M은 학기 초반에 자신을 통해 A와 B가 만난 적이 있기에 둘이 확실하게 아는 사이라는 점도 그렇고, B 학생이 말하는 사람이 A 학생일지도 모르겠다고 추측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로 그렇다면 B 학생은 상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기에 M은 B 학생에게 오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 남자친구와 그 친구랑 3자 대면을 해봐라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B 학생은 지금 둘한테 전화해서 만나보도록 하겠다. 미친 듯이 화가 난다. 남자친구도 그 친구도 이젠 영원히 보고 싶지 않다. 지금 연락을 취하고 둘을 만나러 가고 있다라는 내용의 답장들을 M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M은 계속해서 B 학생에게 진정하고 마음을 가다듬으라고 조언을 해주었고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B 학생에게서부터 더 이상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B 학생의 사늘한 시체가 기숙사 근처에서 발견되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 A 학생마저 학교 근처의 숲속에서 사체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건 이후 M은 주위의 소문과 그 외의 죄책감 때문에 아무하고도 만나지도 대화하지도 않고 수업도 들어가지 않으며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다가 어느 날 밤에 자동차를 타고 절벽에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자살이라고 합니다. 사건의 진상은 아직까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고, 룸메이트 말로는 M과 그녀들 간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점은 자신이 M 옆에서 그 당시 모든 일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B 학생이 말하던 자신의 친구는 A 학생이었던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도대체 B 학생과 A 학생은 왜 죽은 것일까요? 사람들 사이에선 자살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경찰들은 초반에 타살로 추측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친구라는 사람은 지금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세 번째 이야기, 집값이 싸면 문제가 있는 집이다. 집값이 싸면 뭔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으니 한번 의심을 해봐야 한다. 이런 말 자주 들어보셨겠죠? 오래전 먼 친척이셨던 두 형제분이 8살 남짓 때 겪으신 일하지만 저희 할머니께 직접 들었던 얘기입니다. 부산 초읍에 원당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당시엔 막 주택단지가 들어서던 시기였다고 하셨고요. 이사를 갈 준비 중이었던 두 형제분의 가족들은 이곳이 새 집이면서 가격이 저렴해 바로 이사를 하게 되었답니다. 물론 가격이 싼 이유가 근처에 원당골 공동묘지가 있는 것 때문이라는 사실도 알고 계셨지만 무심코 넘기셨답니다. 막상 이사를 와보니 막 건물이 들어서는 곳이라 아직까지는 빈집도 많을 뿐더러 사람 사는 곳 같지는 않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창문 너머로 공동묘지가 보였던 것도 꺼림칙했고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까요? 새 집에 적응하던 중에 어느 날부터 동생분이 전등 불을 켜놓고 자는 버릇이 생겼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왜 계속 켜놓고 자냐고 물으시자 방에 불 꺼놓고 자면 딱딱딱 거리는 소리에 깨서 눈 뜨면 천장이 쿵쿵거리면서 날 노려보는 것 같다. 아직 어렸을 때라 어머니께선 어린애가 그런 소리하면 못 쓴다며 혼을 내셨지만 한동안 부모님 방에 같이 자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한두 달이 지났을 어느 밤에 당시 형이 급하게 부모님을 깨우더랍니다. 식은 땀을 뻘뻘 흘리는 걸 보시고 왜 그러냐고 물으시자
불 꺼놓고 자고 있으면 누가 딱딱딱거리면서 눈을 뜨면 천장에 여자애가 목만 붕 떠서 자기 머리를 천장에 쿵쿵 부딪히면서 날 노려본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얼마 있지 않아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셨다는군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은 그런 느낌은 나지 않습니다만 한 번씩 초읍에 지나갈 때마다 생각나는 곳이긴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에어컨 옆에 하얀 대걸레. 저는 눈이 안 좋아서 안경을 안 쓰면 잘 안 보여요. 보통 에어컨은 거실에들 많이 두잖아요. 저희 집도 거실에 에어컨이 있는데 그 옆에 아주 작은 공간이 있어요. 에어컨을 벽끝에 모서리에 사선으로 세워두다 보니 생기는 공간. 어제 새벽 목이 말라 잠에서 깬 저는 물을 마시기 위해 거실로 나왔고 물을 마시고 방으로 들어가려고 보니 거실에 있는 에어컨 바로 옆에 하얀 대걸레 같이 생긴 것이 있는 겁니다. 원래 그 물건이 없던 곳에 뭔가가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저는 그 대걸레를 치우기 위해 에어컨 쪽으로 점점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걸레로 본 것은 대걸레가 아니라 하얀 사람의 다리였습니다. 에어컨 쪽에서 다리만 삐죽 나와 소리 없이 발을 구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얼음이 된 저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지만 왠지 내 정체를 들키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소리를 내지 않고 조심히 뒷걸음질 치고 있었는데 그 순간 발을 구르던 다리가 멈추더니 순식간에 에어컨 뒤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전 소리를 지르며 방으로 갔고요. 저는 지금도 소름이 돋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폐가의 아이들. 저희 아버지 형제는 5남매입니다. 아버지가 장남이시지만 2명의 누나와 2명의 남동생을 가지는 그런 남매지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국민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강원도 양구군 한절리에 들어가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의 시골집들이 그랬듯이 직접 흙으로 집을 짓는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은 그 집이 무려 수십 년이 훨씬 지났기에 비와 바람과 눈을 맞으면서 흙은 부식되고 집 자체가 기울어졌지만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멀쩡한 오랜 집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아무튼 아버지가 한절리에 이사와서 집을 짓게 될 때 나이는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이었고 더 어린 둘째 삼촌과 아기인 막내 삼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곳은 집을 지을 터를 기준으로 집터 앞에는 비포장 도로가 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개울물이 흐르고 왼쪽에는 폐가가 하나 있었고 뒤에는 광식이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집을 짓게 된 것이죠. 그때 당시에는 촛불로만 어둠을 앞가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뒤쪽에는 살구나무가 오른쪽에 있었고 밤나무가 왼쪽에 있었죠. 그리고 그 밤나무 바로 앞에 뒷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랬지만 뒷간을 가려면 폐가가 보이는 쪽으로 돌아가는 방법과 부엌을 통해서 가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둑이 들까봐 밤에 잘 때는 수저로 부엌에 문간을 막고 그렇게 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리를 잡아가고 아버지가 중학교에 들어가시고 막내 삼촌이 갓 초등학교를 들어갔을 때입니다. 그날도 아버지는 밤에 여느 때와 다름없이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많이 불던 가을밤이었습니다. 부엌이 잠겨져 있기 때문에 폐가가 보이는 쪽으로 뒷간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때 당시 할아버지는 참전용사로 중사까지 지내고 계시던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군인들이 쓰는 빨간 후레쉬를 가지고 있었고 아버지는 그날 밤도 그 후레쉬를 들고 뒷간을 갔다고 합니다.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폐가에서 번쩍번쩍하는 불이 비추어졌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밤이라 그냥 반딧불이가 있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뒷간 쪽을 향하는데 살구나무 쪽에서 이상하게 웃음이 섞인 바람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것도 많은 아이들이 웃는 소리가 말이죠. 바람소리려니 하고 아버지는 신경 쓰지 않고 뒷간에서 볼일을 보시고 그날 밤을 넘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또다시 아버지는 밤에 뒷간에 가시게 되었고 비가 추적추적하게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았던 폐가의 안방문은 그날 밤에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천천히 후레쉬를 들고 폐가를 지나서 뒷간이 보이는 쪽으로 가는데 그날은 바람소리가 아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집벽에 기대어서 그 웃음소리가 나는 살구나무 쪽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열매 없는 살구나무에서 빗방울을 맞는 잎사귀들을 보았죠.
그날은 아버지가 뭔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그날 밤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며칠 뒤, 그날 밤 아버지는 뒷간에 가셨습니다. 누가 붙여놨는지 그날 폐가의 안방문은 문이 제대로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바람 한 점 없고 하늘엔 유유히 달빛이 비추어주고 논에서 나는 개구리의 울음소리만으로 그날 밤 아버지는 이상한 기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시 밤나무가 보이고 조금만 가면 살구나무도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이들이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흘러내리는 것을 느낀 아버지는 천천히 살구나무 쪽으로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점점 커져만 가고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자아이 하나와 남자아이 둘이 칼을 들고 형체를 알 수 없는 인간아이의 배를 갈라 창자를 씹고 있는 모습을 보았죠. 그 후로 아버진 한동안 시름시름 앓고서야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 뒤 어느덧 국민학교 중급생활을 하고 있던 막내 삼촌은 잠을 자다가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우리 집은 가로 부분으로 된 곳에서는 안방이 있었고 그곳에서는 2명의 누나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무셨죠. 세로 부분에는 창고와 작은 방이 있었는데 작은 방에서는 새형제가 그렇게 잠을 잤었습니다. 그렇게 자는데 처음에는 천장에서 타다닥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그 방에는 천장에 쥐들이 바글거려서 그때 막내 삼촌도 쥐라고 여기고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잠을 못 자는 막내 삼촌의 귀에는 논에서 나는 개구리 소리와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펌프질에서 나오는 수돗물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점점 커져만 가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느 때 밤과 같이 굳게 잠겨있던 부엌에서 달그락 소리가 나더니 쇠그릇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막내 삼촌은 2 형들을 깨우려 했지만 형들은 귀찮아 할 뿐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막내 삼촌도 모른 채 하고 잠을 청하려 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개구리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고요함 속에서 창호지 문으로 달빛이 새어나오고 그리고는 아이들 여럿이서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소곤소곤 거리는 소리를 말이죠. 막내 삼촌은 아버지 일을 몰랐습니다. 그저 큰형이 아픈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소곤소곤거리는 커져만 갔고 이내 아이들이 까르르하며 웃는 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곤 작은 방문을 두드리면서 열려고 안간힘을 썼다고 합니다. 마루에서는 쿵쾅거리고 어린애들이 뛰어다니듯이 소리가 났죠. 그리곤 이내 조용해지고 새벽닭이 울었다고 합니다. 시골에 있는 닭은 정확히 5시에 울었고 6시에는 부대에서 나팔 소리를 풀었습니다. 삼촌은 그때 한잠을 못 자고 괴이한 일들을 가족들에게 얘기했으나 아무도 삼촌이 들었던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비가 오는 밤이었습니다. 역시 2 형은 자고 있었고 막내 삼촌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창호지 쪽으로 문을 보는데 검은 그림자가 수옥하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마당에서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공포에 질린 삼촌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려고 했지만 그 웃고 떠드는 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고 창문이라도 깨질 듯한 비명소리가 들리더니 다시 고요함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났을까. 막내 삼촌은 터질 듯한 오줌볼을 막으며 식은땀까지 흘렸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참지 못한 채 요강을 집으려 방문을 열었는데 막내 삼촌은 비명소리조차 지르지 못한 채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큰 여자애의 배 위에 올라타고 있으면서 가슴 부분을 낫으로 난도질을 즐기고 웃는 남자아이와의 눈이 마주침과 동시에 2명의 아이가 삼촌을 호미와 낫으로 찍으려고 달려드는 찰나 그렇게 삼촌은 정신을 잃은 채 사흘밤 뒤에야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2 아이가 기이한 일로 인해 아팠던 이유를 알아야 했던 할아버지는 결국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보리고개라고 불릴 정도로 배고픔과 굶주림이 교차하던 한국 전쟁의 전후 상황은 우리 뒷집에 살고 있던 광식이네 집에도 찾아왔고 7남매를 데리고 있던 광식이 아버지는 광식이와 2남매를 제외한 큰딸부터 넷째까지 창고에 집어넣고 문을 잠근 채 1달 동안 가두어 두었고 난도질 땅에 있는 첫째와 셋째의 배고픔에 굶어 죽어 있는 둘째와 넷째를 우리 집터에 묻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 오기 전에 묻어있던 터였고 우리 집 왼쪽에 살던 폐가의 주인은 4명의 아이들 때문에 미쳐서 자살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그 집은 폐가가 되었고 그 후에 영문도 모른 채 우리 가족들이 이사를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사실이 밝혀지자 할아버지는 경찰에 신고하고 몇 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시체를 안방 아래서 찾았다고 합니다. 물론 화장해서 소양강에 뿌려졌고 광식이네 아버지는 그 당시 전쟁과 굶주림에 대한 죽음이 그 아이들의 죽음을 용서했는지도 몰라도 단지 징역 3년이라는 형벌과 보호생활을 7년 동안 하였지만 끝내 정신을 잡지 못하고 정신병원에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폐가도 없어지고 우리 집도 기울져가며 부서지고 있지만 광식이네는 점점 최신식 집으로 바뀌어가고 한절리에서는 유명한 갑부 집안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